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서울에서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 개업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게재하는 이유는 정보의 공유예요. 정보의 공유. 보통 사장님들이나 또 저같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님들도 세무조사에 대해서 사실 무의식 중에 공포감이 있어요. 공포감이 당연히 있죠. 이거 잘못되면 추징세액이나 가산세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징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제가 조사받았던 사례를 토대로 얘기를 해서 무의식 중에 있던 공포감을 조금이나 줄여보고, 또 거래 과정에서 거래가 투명하고 또 세금 신고만 명확히 되었다면 조사 관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또 혹시 모르게 추가 징수세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최대한 납세자 입장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도 잘 받는다면 크게 겁낼 게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 과정에서 저와 같은 세무사들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례는 비상장 주식 양수도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사례예요. 옵차는 이런 식으로 잡고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사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쟁점이 되었어요. 이거 세무조사 세목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한 거라서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비상장 주식의 양수도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죠. 세무조사 기간은 2018년 5월입니다. 5월 아주 따끈따끈하죠. 5월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게 조사 쟁점이 많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 하다가 또 연장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조사하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사유는 국세기본법이죠.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항,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죠. 신고 내용이나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거래가 좀 많고, 거래량이 많고, 거래 금액이 커서 그렇지,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먼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세무조사가 왜 어떤 비상장 주식 거래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됐는지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해드리면,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비상장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매입을 했죠. 매입을 했어요. 소액주주. 또 이 매입한 주식을 또 여러 사람에게 양도를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이게 되게 특이하죠. 일반인이 비상장 주식을 또 여러 사람에게 매입해서 다시 여러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게 사실상 주식만 비상장일 뿐이지 상장 주식처럼 거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을 하니
세무서에서도 좀 이상한 거죠. 거래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금액도 크니까 과연 이렇게 거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또 조사과로 넘겼죠. 한번 자세히 봐달라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하는 우리의 사례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되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비상장 주식 거래는 대부분 이렇게 특수관계자간 거래해야 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관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빠가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차명 주식을 뭐 원복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뭐 이렇게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이게 주식 그 시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 적정가 문제가 좀 있어요. 주식 적정가랑 또 실제 거래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크면은 현저하면 그 차익부에 대해서는 이게 증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탈세 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는데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 주식처럼 거래되는 케이스라고 특이한 케이스지 전형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관님들도 보니까 얼마나 멍져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왔죠. 뭐 조사 범위는 세무조사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주식의 양도, 적정성 여부죠. 세무조사 담당자님은 실제로 밝힐 수는 없고 땡땡땡 세무서에 뭐 조사과에서 조사를 했죠.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조사 쟁점이 가장 중요해요. 요걸 토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조사 쟁점은 이게 뭐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 1번 비상장 주식 양수도에 관련한 주식 변동사항 및 대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죠. 저도 이게 가장 신경 쓰였죠. 그럼 이렇게 비상장 주식이 이렇게 상장 주식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제3자 간 거래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걸 좀 입증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잘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긴 했는데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보니까 비상장 주식이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장 주식처럼 거래되는 경우가 되게 특이했었어요. 일단 입증을 해야 되니까 저도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 자료, 또 혹시 블로그 자료 뭐 이런 거를 잘 만들어 갖고 제출했었어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 비상장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걸 좀 입증하는 게 증권이죠. 주식 증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이 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니까 좀 사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되는 게 되게 드물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발행 법인이 증권을 찍었어요. 주식 증서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했을 때 계약서 쓰고 대금 지급하고 하면서 주식 증권도 교환을 했어요. 이분도 이 납세자도 정확히 거래를 하고 싶어서 증권을 받아와갖고 갖고 있다가 팔 때 다시 넘기고 이런 거래를 했더라고요. 이게 좀 결정적으로 주식증권 거래 내역을 보내드렸죠. 또 주식증권 또 남는 잔량이 있었어요. 이걸 또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죠. 그 주식증권 발행번호까지 다 확인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조사님도 납득이 가는 거죠. 주식증권 받아왔고 진짜 거래했네. 그래서 증권 했던 걸 얘기 드렸고, 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으면 계약서에 있어야겠죠. 계약서 내역 확인해 드렸고, 계약서 내역 실제 다 쓰라고 했어요. 저는 계약서 쓰셔야 된다고. 그리고 계약서에 맞게 대금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거 통장 깠죠. 통장 깠죠. 이 부분도
통장을 깠죠. 이 부분도 사실 거래 전에 이거 통장 거래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세무서에서 이걸 인정한다고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었어요. 그 납세자에게. 보통 뭐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어떤 거래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다면 실제로 작은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거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게 통장 거래예요. 통장 거래. 혹시 뭐 현금이 있었다면은 어떻게든 증빙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잘 인정하지 않죠, 세무서에서는. 잘 믿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뭐 거래, 사업자 대표님이시라든지 어떤 거래, 뭐 개인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돈 거래를 하셨다면 꼭 통장 거래를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논리의 흐름상인데, 이렇게 비상장 주식이 이렇게 주식 변동상이 명확하고 대금직이 명확했다면 두 번째 논점이 이거겠죠. 비상장 주식 양수소 시 주식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적정했는지, 결국 그 주가죠, 주가. 이 주식 시가가 정확한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겠죠. 뭐 외람되는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해주면, 비슷한 얘기는 아니고 법상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시가라는 게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이죠. 매매 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시가로 좀 대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워낙 그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거래가 잘 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또 그중에서도 보충적 평가 방법의 경우는 시가나 이게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이 거의 없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하는데, 사실 보충적 평가 방법도 말 그대로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거라 주식의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 적정하게 반영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과도관청에서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과세를 했다가 패소한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어쨌든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A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매입해서 여러 사람한테 판 경우에 해당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진 않고, 이런 거래 자체가 다 매매 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매 사례가액으로 갔죠. 예, 그러더니 주장을 했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좀 전화가 왔어요, 세무서에서. 이거는 좀 동일인이 거래한 거라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냐, 다른 사람이 거래한 자료는 없냐,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죠. 사실 막막하죠. 이게 보통 비상장 주식 거래가 거래 당사자 간 개별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확인해. 사실 알기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자료는 제출해야 되니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봤죠. 우리는 구글신 있죠. 구글신. 구글신은 모든 걸 알고 있죠. 구글신 이제 검색기에 돌려갖고 국내 비상장 거래 호가 뭐 매가 이런 게 같은 게 공시되는 게 없나, 이게 검색을 해봤죠. 찾다 결국 이게 공적 사이트는 아니지만 비상장 주식 거래 가액을, 호가를 공시하는 약간 사적 사이트 같은 걸 찾았어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호가대로 거래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거래 시점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런 건 좀 추정할 수 있죠. 거래 시점에 어느 정도 시세는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는 됐죠. 그래서 그 호가자를 토대로 이제 이 납세자랑 실제로 거래하는 가액이랑 좀 비교를 해보니, 부당행위가 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거래를 했었어요. 유사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시가가 한 1200원인데 뭐 10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자료로든 신빙성이 있다 싶어서 제출을 했는데, 조사관님이 이 자료를 보시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조사관님 성향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관님 입장에서도 사실 딱 보면 이게 지금 부당행위인지 아니면 진짜로 실질 거래인지 느낌이 딱 보면 알거든요. 돈거래 내역이나 거래 계약서 같은 걸 보면은.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3자 간 주식 양수적 거래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 가액을 제출했더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매매 사례 가액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그래서 결국 쟁점 두 개를 어느 정도 다 해결했죠. 매매 사례 가액 인정받았죠. 요렇게 쟁점 두 개 갖고 사실 제가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되게 많은 협의와 뭐 세무서도 들어갔다 오고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거래를 했었어요. 이런 입증 작업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 징수세액이 조금 발생했지만 그거는 신고 누락분에 대한 추가 징수세액이었지 요 사례 자체에 대해서 추가 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조사가 종결됐다는 거로 됐고요. 뭐 나머지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오지 받았고 내시면 되는 거죠. 뭐 이 조사 사례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꼭 이런 비상장 주식 거래라고 특정하지 않고 거래가 발생했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금 거래는 통장으로 거래하시고 꼭 통장에 꽂히게끔 그 금액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꼭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이런 세무에 대해서 상의를 꼭 하셔라. 그리고 진행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비상장 주식 세무조사 사례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요. 뭐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으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